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권 되찾은 시간 1. 239쪽. 바로 그 순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 지배인이 들어온 줄 알고 침묵을 지켰으나 외국인 자동차 운전사가 들어왔다. 모두 그를 극진히 환대했다. 그러나 운전사의 재킷에 멋진 시계줄이 늘어뜨려진 걸 보고 22살의 청년은 의아하다는 듯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고 이어 눈살을 찌푸리더니 나를 향해 준엄한 눈짓을 했다. 나는 첫 번째 시선이 저게 도대체 뭐지? 훔친 건가? 정말 축하하네 란 의미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은 우리가 모르는 녀석이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게 란 의미였다. 그때 갑자기 여러 명의 죄수를 묶을 만한 몇 미터나 되는 굵은 쇠사슬을 등에 짊어진 지배인이 들어왔다. 내가 이런 짐을 지다니. 내 놈들이 게으름뱅이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찾아갈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그에게 방을 하나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몇 시간만 빌릴 수 있을까요? 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몸도 좀 아파서요. 마실 것을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삐에로 지하실로 카시스주를 찾으러 가고 43호실을 정리하라고 해. 7호실에서 또 벨이 울리는군. 그들을 환자라고 하던데 환자라니 당치도 않아. 코카인 복용자들이야. 반쯤 미친 것 같던데 밖으로 쫓아버려야 해. 22호실 시트는 갈았나? 좋아. 또 7호실에서 울리는군. 달려가 보게. 그런데 모리스 거기서 뭐하나? 널 기다린다는 걸 알 텐데. 14의 2호실로 올라가. 더 빨리 가라고. 그러자 모리스는 지배인을 따라 재빨리 나가는데 지배인은 내가 쇠사슬을 본 것에 조금은 당황한 듯 쇠사슬을 쥐고 사라졌다. 왜 이렇게 늦게 왔지? 하고 22살의 청년이 운전사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1시간 일찍 온 건데. 하지만 걷는데 너무 더웠어. 자정해야 약속이 있거든.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매혹적인 파멜라를 만나러. 하고 동양인 운전사가 웃었는데 새하얀 이가 드러났다. 아, 하고 22살의 청년이 말했다. 그들은 곧 나를 43호실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분위기가 너무 불쾌했고 또 호기심이 얼마나 컸던지 나는 카시스주를 마신 후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다시 계단을 올라갔고 43호실이 있는 층계를 지나 위층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복도 끝 외따로 떨어진 방에서 신음을 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급히 걸어가서 귀를 문에 붙였다. 부디 자비를 베푸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풀어주세요. 너무 그렇게 세게 때리지 마세요. 라고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발에다 키스할게요. 복종할게요. 다시는 시작하지 않을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돼, 이 방탕한 녀석! 하고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 놈이 소리를 지르고 무릎으로 기고 있으니 침대에 묶을 거야. 인정 사정 없어. 그리고 나는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통스러운 외침이 들리는 걸로 보아 아마도 못 같은 것이 박힌 날카로운 채찍인 것 같았다. 그때 나는 그 방에 커튼 치는 것을 잊어버린 둥근 측면창이 있는 걸 보았다. 어둠 속을 살금살금 걸어가 둥근 창까지 미끄러졌다. 거기서 나는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처럼 침대에 묶인 채 모리스가 때리는 못 박힌 가죽 채찍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 형벌이 처음 가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피멍으로 덮인 샤를르스 씨를 내 앞에서 보았다. 돌연 문이 열렸고 누군가가 들어왔으며 다행스럽게도 나를 보지 못했다. 쥐피행이었다. 그는 공손한 표정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남작에게 다가갔다. 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남작은 쥐피행에게 잠시 모리스를 내보내라고 말했고 쥐피행은 모리스를 지극히 무례하게 내쫓았다. 아무도 듣지 못할 테지? 하고 남작이 쥐피행에게 말하자 쥐피행은 듣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남작은 쥐피행이 작가처럼 지적이지만 실질적인 정신이 전혀 없는지라 이에 당사자 앞에서 언제나 어느 누구도 속지 않는 암시적인 말과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별명으로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잠깐만요. 하고 사무실에서 벨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쥐피행이 말을 중단했다. 악시옹 리베랄 당의 국회의원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쥐피행은 방 벨소리를 알았으므로 번호판을 볼 필요도 없었다.
사실 그 국회의원은 날마다 점심 식사 후에 왔는데 그날은 시간을 변경해야 했다. 생피에르드 샤이오 성당에서 정호의 딸을 결혼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 왔다가 일찍 떠나고 싶어 했는데 특히 이런 폭격이 있는 시기에는 늦게 돌아가면 아내가 이내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쥐피행은 그가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배웅하고 싶어 했다. 전혀 사적인 이해 관계없이 그의 존경할 만한 품성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은 악시옹 프랑세즈의 과장된 표현을 거부했고 더욱이 샤를 모리스나 레옹 도데가 쓴 글을 한 줄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과장된 표현을 거부했고 장관들과도 사이가 좋아 그가 사냥에 초대하면 모두들 우쭐해했다. 그러나 쥐피행은 경찰과 분쟁이 있을 때도 그에게 어떤 도움도 청하려 하지 않았는데 만일 자신이 그 돈 많고 겁 많은 입법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위험을 무릅쓴다면 별 해를 끼치지 않을 단속도 피하지 못했을 테고 하지만 그 즉시 가장 인심이 후한 고객을 잃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모자를 눈까지 내려쓰고 깃을 치켜 올리고 마치 선거 일정 때 하듯 재빨리 빠져나가면 얼굴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문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쥐피행은 샤를르스 곁으로 다시 올라와서 외젠 씨였어요 라고 말했다. 쥐피행의 호텔에서는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그저 세례명으로만 불렀는데 그래도 단골 손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또는 호텔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손님 귀에다 대고 그들의 진짜 성을 덧붙이는 배려를 했다. 이따금 쥐피행은 단골 손님의 진정한 면모를 모르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증권업자나 귀족 또는 예술가로 상상하고 말했는데 틀린 이름으로 명명된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이고 매력적인 오류였지만 그렇게 이름을 부른 사람은 결국 빅토르 씨가 어떤 사람인지 영원히 알지 못한 채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쥐피행은 남작을 즐겁게 하기 위해 몇몇 모임에서 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는 습관이 있었다. 부르랭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귀에다 대고 루브랭 씨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대공작이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쥐피행은 샤를르스 씨에게 우유 배달 소년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꼈는지 윙크를 하며 속삭였다. 저 녀석은 우유 배달부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벨빌에서 가장 위험한 아파치 가운데 한 명이죠. 쥐피행이 아파치라고 말할 때의 그 외설적인 어조를 눈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지적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으므로 몇 개의 인용을 추가하려고 했다. 녀석은 별장 도둑질과 강도질로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지나가는 행인들과 싸움을 벌여 상대를 거의 불구자로 만들었다가 프렌 교도소에 갔고 또 아프리카의 징벌 부대에도 있었답니다. 부사관을 죽였거든요. 남자간 쥐피행을 조금은 원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집사에게 호텔을 구하도록 지시했고 그 밑에 사람을 두어 호텔을 관리하게 했지만 올로롱 양 아저씨의 서투른 행동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소간에 남작의 신분과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인 줄 알고 틀리게 발음하면서 왜곡했으므로 남작의 신분은 쥐피행의 신중함이 아닌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에 의해 보존되었다. 그러나 남작은 쥐피행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는 편이 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했고 또 아무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음도 진정되었으므로 쥐피행에게 말했다. 그 아이 앞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네. 꽤 상냥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충분히 난폭하지 않단 말이야. 얼굴은 마음에 들지만 마치 배운 걸 암기하듯 날 방탕한 녀석이라고 부르거든. 아닙니다. 아무도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걸요? 하고 쥐피행은 자기 말이 전혀 사실 같지 않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꾸했다. 게다가 녀석은 라빌레트의 문지기 여자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건 꽤 재미있군. 남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치 여기 그 녀석과 비슷하게 생긴 도축업자, 도살장에 인간이 와 있는데 우연히 지나는 길에 들렀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기꺼이 하지. 나는 도살장 인간이 들어오는 걸 보았는데 그는 사실 모리스와 조금 흡사했다. 보다 신기한 점은 두 사람이 다 어떤 전형에 속하는 걸 가졌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끌어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렐이 얼굴에서 존재한다고 깨달은 것으로 그들은 내가 본 그대로의 모렐이 아니라면 적어도 나와는 다르게 모렐을 본 눈이 그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었던 얼굴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모렐에 대한 내 추억에서 빌린 이목구비를 가지고 나 자신이 타인에게 그려 보일 수 있는 얼굴의 모형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자 하나는 보석상에서 일하고 다른 하나는 호텔 종업원인 그 두 젊은이가 모렐이 어렴풋한 대용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샤를르스 씨가 적어도 그가 구현하는 어떤 사랑의 형태에서 언제나 동일한 전형에 충실하며 또 그에게 이 두 젊은이를 차례로 택하게 한 욕망이 동시에로 여기 플랫폼에서 모렐을 멈춰 세우게 한 것과 같은 욕망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했을까? 이 세 젊은이가 모두 그리스의 미소년과 흡사하여 그 형체가 샤를리스 씨의 사파이어 같은 눈에 새겨져 그의 얼굴에 그토록 특별한 것을 부여했으므로 발베크에 도착한 첫날 그토록 나를 두렵게 했다는, 아니면 모렐에 대한 사랑이 그가 찾는 전형을 수정하면서 그의 부재에 관해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모렐과 흡사한 남자를 찾는다는, 나의 또 다른 가정은 어쩌면 모렐과 남작 사이에는 그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우정의 관계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샤를루스 씨가 쥐피행의 호텔로 모렐과 꽤 비슷한 젊은이들을 오게 한 것도 그들 옆에서 모렐과 더불어 쾌락을 맛본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샤를루스 씨가 모렐을 위해 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또 만일 사랑이 연인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욕망조차 희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가정은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의 욕망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연인이 느낄수록 실현되기 어려운 법이다. 이런 가정에서 처음 보기에 전혀 사실 같아 보이지 않은 면을 제거하고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사실에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샤를르스 씨의 예민한 기질과 지극히 열정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성격은 생류의 성격과도 비슷했는데 그는 모렐과의 관계 초기에 자신의 조카가 라셀과의 관계 초기에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보다 예의 바르고 소극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는 젊은 남자의 관계로도 확대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는 여인의 미덕과는 다른 이유로 또는 여인이 불어넣는 관능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먼 기질과는 다른 이유로 해서 플라토닉한 관계로 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인 스스로가 사랑의 나침판으로 사랑의 지나침으로 초조해져서 자신이 욕망하는 걸 얻을 때까지 충분히 무관심을 가장하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 쓰기를 멈추지 않으며 여인을 늘 만나려 하고 여인이 거절하면 절망한다. 그때 여인은 이런 사실을 이해했다. 만일 그와의 동행이나 우정을 허락한다면 그런 은혜를 박탈당했다고 믿은 남성에게 그 은혜가 너무도 큰 것으로 보여 그녀는 더 많이 주지 않아도 되며 또 남성이 그녀를 보지 않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순간을,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순간을 이용하여 플라토닉한 관계가 첫 번째 조건인 평화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게다가 조약의 체결을 선행하는 기간 내내 불안한 연인은 줄곧 편지나 시선의 기회만을 노리면서 처음에는 육체적인 소유를 줄곧 생각하며 그런 욕망으로 괴로워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욕망이 빛을 잃으면서 다른 종류의 욕구 충족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운 욕구의 자리를 양보하면서 육체를 소유하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첫날 애무를 기대했던 쾌락을 우리는 나중에 다정한 말의 형태나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변질된 형태의 쾌락으로 받게 되며 그것은 커다란 불확실성의 공포를 느낀 후 또는 단지 이따금 차가운 안개로 흐려진 시선,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그토록 멀리 물러가게 하는 시선을 받은 후여서 그런지 감미로운 휴식을 가져다 준다. 여인은 이 모든 걸 간파하고 첫날부터 그녀에 대해 가진 그 치유할 수 없는 욕망을 감추기에는 너무도 신경이 예민한 그들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치를 스스로 누릴 수 있음을 안다.
그때 여인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그녀가 보통 몸을 맡길 때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매우 행복하다. 지나치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우상의 미덕을 믿는다. 그들이 여인 주위에 씌우는 후광은 그들의 과도한 사랑의 산물, 우리가 보듯이 매우 간접적인 것이다. 그때 여인에게는 수면제나 모르핀처럼 자기도 모르게 속임수를 치게 될 약 성분이 무의식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약에서 수면의 쾌감이나 진정한 안정감을 얻는 사람들은 그 약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거나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 주고 교환하는 사람들도 아닌 다른 종류의 병자들로, 게다가 어쩌면 같은 종류의 병자들이 몇 해의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약을 통해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그토록 불안에 시달려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설령 자살을 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 불안을 멈추고 싶어 한다. 샤를레스 씨로 말하자면 그의 경우는 성 정체성에 연유하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사랑의 일반 법칙에 포함된다. 비록 그가 카페 왕조보다 더 오래된 가문에 속하는 부유한 존재이며 상류사회가 덧없이 추종하는 존재라 해도 또 모렐이 비천한 존재이며, 샤를레스 씨가 내게 말했듯이 모렐에게 난 왕족이라네 자네의 행복을 비네 라고 말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로 모렐이 굴복하지 않는 한 여전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모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렐을 원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리라. 위대한 인간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지인이 되고 싶어 하는 속물들에게 느끼는 혐오감을 남성적인 남성은 성도착자에 대해, 또 여인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남성에 대해 가지는 법이다. 샤를레스 씨는 온갖 이점을 갖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모렐에게도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상대방의 의지에 부딪히면 부서지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샤를레스 씨는 독일인의 경우와도 흡사했는데 게다가 그의 뿌리는 독일인에 속했다. 남작이 너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처럼 그 무렵 전개된 전쟁에서 모든 전선에서의 승리자는 독일군이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들이 승리를 거둘 때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 유일하게 얻기를 바라는 평화와 화해를 더 확고하게 거절했는데, 이처럼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진격하고 러시아 당국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자기 쪽으로 오도록 청했지만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자신을 부를지 말지를 몰라 불안해하는 모리스가 있었는데 쥐피행이 만일을 생각해서 기다리라고 했으므로 동료 중 하나와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무공 훈장을 발견하고 몹시 흥분했지만 누가 훈장을 잃어버렸는지, 또 훈장 소지자가 벌을 받게 하려면 누구에게 훈장을 보내야 할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의 당번병을 구하러 갔다가 죽은 장교의 친절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도 부자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나 봐. 나도 그런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죽임을 당했을 거야 라고 모리스가 말했다. 물론 그는 기계적인 습관이나 방치된 교육의 결과 돈의 필요, 또 일하는 것보다 덜 힘든 것처럼 여겨지고 또 어쩌면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성향 때문에 남작에게 그 끔찍한 채찍질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금 전 샤를레스 씨가 우려했던 것처럼 어쩌면 아주 착한 마음씨와 멋진 용기를 가진 청년인지도 몰랐다. 그는 장교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거의 눈물을 그렁거렸고 또 22살의 청년도 그 못지않게 감격했다. 아, 그래, 멋진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잃어버릴 게 많지만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매일 6시가 되면 아페로를 마시러 갈 수 있는 신사가 그런 일을 하다니 정말 근사해. 원한다면 비웃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 정말 뭔가 마음이 흔들려. 착한 주님께서는 부자들을 그런 식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선 그들은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존재들이야. 그런 죽음 때문이라도 보슈놈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죽여야 해. 그들이 루뱅에서 한 짓을 좀 보라고. 어린 아이들의 손목을 자르다니. 아니, 난 모르겠어. 물론 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건 없지만 그런 야만인들에게 복종하느니 차라리 이 낯짝에 총알을 맞도록 내버리겠어.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진짜 야만인들이니까 내 말에 반대하는 말은 하지 않겠지? 사실 그 모든 청년들은 애국자였다.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전선으로 떠나야 했으므로 정말이지 이건 착한 부상이군. 군 복무를 면제하게 해주는 부상이 아니었어 라고 말했다. 마치 예전에 수환 부인이 지긋지긋한 인플루엔자에 걸릴 방법을 찾았나 봐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문이 열리더니 잠시 공기를 마시러 밖에 나갔던 운전사가 돌아왔다. 벌써 끝났어? 그렇게 길지 않았군. 하고 운전사는 당시 발간되던 신문을 암시하는 사슬에 묶인 인간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를 때리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모리스를 보고 말했다.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간 너에게는 길지 않았겠지. 하고 위층 인간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들켜 기분이 상한 모리스가 대답했다. 이런 더위에 온 팔로 나처럼 때려야 한다고 생각해봐. 그분이 주는 것이 50프랑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분은 얘기를 잘해. 학식이 많다는 게 느껴져. 곧 끝날 거라고 말하던가? 그분은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 어느 누구도 우세를 점하지 못한 채로 끝날 거래. 젠장, 그렇다면 그자는 보슈놈이군. 너무 큰 소리로 말한다고 이미 내가 말했을 텐데 하고 가장 나이 든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고 또 나를 보더니 방을 다 쓰셨습니까? 라고 말했다. 아, 입 닥쳐. 내가 여기서 주인은 아니잖아. 내 방을 다 썼습니다. 돈을 내러 왔는데요. 지배인에게 내는 편이 좋겠습니다. 모리스 가서 지배인을 모셔오게. 하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모리스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돌아와서는 내게 말했다. 지배인께서 내려오신답니다. 나는 수고비로 2프랑을 주었다. 그는 기뻐서 얼굴이 붉어졌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포로가 된 형에게 보내야겠어요. 네,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수용소에 따라 다른가 봐요. 그동안 외투 아래 연미복과 하얀 넥타이 차림을 한 매우 우아한 두 신사가 가벼운 억양으로 보아 둘 다 러시아인으로 보였다. 두 신사가 문지방에 서서 들어올지 말지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그곳에 처음 온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 장소를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욕망과 유혹과 지극한 두려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것 같았다. 두 사람 중 하나가 잘생긴 청년이 반은 질문하는 듯 반은 설득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2분마다 다른 하나에게 되풀이했다. 뭐라고? 어쨌든 무슨 상관이야? 그들의 말은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아마도 그렇게 상관없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려는 어떤 동작도 그 말을 잊지 않았지만 상대를 향한 또 다른 시선과 똑같은 미소와 어쨌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똑같은 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 말하는 언어와는 그토록 다르고 어떤 감동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빗나가게 하고 대신 우리의 사유와는 무관한 표현이 살고 있는 미지의 호수로부터 솟아오른 지극히 다른 문장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유를 폭로하는 꽃피우게 하는 그런 수많은 멋진 언어 가운데 한 사례이다. 한 번은 내 여자친구가 알몸으로 내 옆에 누워있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프랑스와즈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알베르틴이 내게 미리 알려주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저런 아름다운 프랑스와즈가 저기 있네요 라고 말했던 일이 떠올랐다. 프랑스와즈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또 우리로부터 꽤 떨어진 곳에서 방을 지나갔으므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알베르틴이 그녀의 삶을 통해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아름다운 프랑스와즈라는 그 예외적인 말이 스스로 자신의 기원을 가리켰다. 프랑스와즈는 그 말이 어떤 감동에 의해 우연히 나온 말임을 인지했고 그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볼 필요 없다는 듯 그녀 고장의 사투리로 이 창녀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나갔다. 또 한 번은 아주 나중 일이지만 가장이 된 블로크가 자기 딸 중 하나를 카톨릭 교도와 결혼시켰을 때 어느 버릇없는 신사가 그 딸에게 유대인의 딸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면서 성씨를 물었다. 그러자 태어나면서부터 블로크 양이었던 젊은 여자는 게르망트 공작이 했을 때처럼 독일식으로 블로흐라고 발음하며 대답했다. 블로크의 C 또는 K, 즉 크로 발음하지 않고 독일식의 흐로 발음했다. 호텔 장면으로 어쨌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두 러시아인이 들어가기로 결심한 호텔로 돌아가 보면 지배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쥐팽이 들어와서 그들이 너무 큰 소리로 말한다면서 이웃 사람들이 항의하러 올 거라고 불평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모두 층계참으로 나가게 이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젊은이들은 여기 남고 내가 당신과 잠깐 밖으로 나가는 편이 더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는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따라왔다. 나는 어떻게 해서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손님들이 지배인에게 시종이나 성가대 소년 혹은 흑인 운전사를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들 미치광이 늙은이들은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병사들 중에는 온갖 병과의 병사들과 온갖 나라에서 온 연합군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특히 캐나다 병사들을 요구했는데 아마도 옛 프랑스 억양 때문인지 영국 억양 때문인지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억양의 매력에 어쩌면 그들 자신도 모르게 끌린 듯했다. 남성용 짧은 스커트 때문에 또 호수에 대한 몽상이 자주 그 욕망에 결합되었는지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다. 또 모든 관계는 상황에서 파생된 온갖 특별한 양상을 띠기 마련이어서 그 상황에 의해 실제로 악화되지는 않아도 한 노인은 그가 가진 모든 호기심이 충족되었는지 팔다리가 절단된 병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계단에서 천천히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쥐피행은 경솔한 성격 탓에 참지 못하고 남작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말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작이 나를 봐서는 안 된다면서 내가 젊은이들이 있는 현관방에 붙은 방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문 위쪽에 있는 작은 채광창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남작이 남에게 보이지 않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고안한 술책인데 이번에는 남작에게 불리하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더니 자리를 떴다. 게다가 전쟁 중인데도 그의 호텔은 10,000원이었으므로 내게 줄 다른 방이 없었다. 조금 전 내가 나온 방은 이미 크루부아지의 자작이 차지했다. 자작은 엑스에 있는 적십자사를 이틀 동안 떠날 수 없었으므로 크루부아지의 성으로 자작 부인을 보러 가기에 앞서 파리에서 1시간 동안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다. 부인에게는 적당한 기차를 타지 못했다고 말할 작정이었다. 자작은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샤를르스 씨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쥐피행네 호텔에서 그의 사촌을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샤를르스 씨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쥐피행은 자작이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는 그의 원래 모습을 알지 못했다. 사실 쥐피행이 말한 대로 곧 남작이 들어왔다. 상처 때문에 조금은 힘들게 걸었으나 아마 그에 익숙한 듯했다. 비록 쾌락은 끝났고 이곳에 온 것은 모리스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주기 위해서였지만 그는 거기 앉아있는 모든 젊은이들 쪽으로 다정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빙 돌렸고 또 그들과 각각 플라토닉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장하는 인사의 기쁨을 맛보기를 기대했다. 그를 거의 겁먹게 하는 이들 남성들의 하렘을 보며 그가 보여주는 그 모든 활기찬 경박한 몸짓 속에서 나는 예전에 그가 라스플리에르에서 처음 나타났던 저녁에 그토록 내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그 몸과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몸짓과 세련된 시선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내가 모르는 그의 어떤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우아함은 평소 삶에서는 보다 남성적인 표정 아래 감추어져 있었지만 자기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몇몇 상황에서는 귀비인처럼 보이려는 욕망이 교태를 부리듯 활짝 피어났다. 쥐피행은 이들을 추천하면서 샤를르스 씨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모두 벨빌의 기둥 서방들이며 1루이만 주면 자기 누이도 팔아먹을 녀석들이라고 단언했다. 사실 쥐피행은 동시에 거짓말과 진실을 말한 셈이었다. 그들은 쥐피행이 남작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며 보다 감성적이고 전혀 야만인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도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들에게 성심껏 얘기했다. 사디스트는 제 아무리 살인자와 함께 있어도 그 때문에 사디스트 자신의 순수한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그래서 전혀 살인자가 아닌 사람들 하지만 5프랑짜리 퀸을 쉽게 벌고 싶고 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들이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거짓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손님은 순진함과 제비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의적인 관념 속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상대가 죄가 있다고 믿으면서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기뻐했는데 이제 그의 말에는 모순과 거짓을 깨달으며 질겁한다. 모든 사람들이 샤를르스 씨를 아는 것처럼 보였고 샤를르스 씨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오래 멈추어서 지방색을 풍기는 듯 꾸민 거만한 태도와 동시에 방탕한 생활에 연루된 사디스트의 기쁨과 더불어 그가 그들의 언어라고 여기는 언어로 말했다. 넌 구역질나. 내가 올림피아 극장 앞에서 카레통 둘과 함께 있는 걸 봤어. 돈푼이라도 받으려고 한 모양이지? 그렇게 날 속이는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 말의 상대인 젊은 이는 여자로부터 돈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틈이 없었는데 그랬다면 샤를르스 씨의 흥분이 감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샤를르스 씨 마지막 말에만 항변하며 오 아닙니다. 저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샤를르스 씨에게 격한 기쁨을 유발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종류의 지성은 물론 그 가장된 모습 너머로 자기도 모르게 다시 분출되는 법이어서 그는 집회익 쪽으로 돌아섰다. 저렇게 말하다니 정말 상냥하지 않은가?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사실인 줄 알겠어. 어쨌든 사실이든 아니도 무슨 상관이겠어? 내게 사실처럼 믿게 했는데 또 그는 얼마나 작고 예쁜 눈을 가졌는가? 내 수고에 대한 답으로 커다란 키스를 2번 해주지. 내 귀여운 아이, 참호 속에서도 날 생각하겠지? 너무 힘들지 않나? 아, 맙소사. 수류탄이 바로 우리 옆을 지나가는 날도 많답니다. 청년은 수류탄이나 비행기 따위의 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하지만 남들처럼 해야 한답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싸우리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다만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비관주의자인 남작이 울적하게 말했다. 사라 베르나르가 신문에서 한 말을 읽지 않으셨나요? 프랑스는 끝까지 갈 것이다. 프랑스인은 차라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기를 바랄 것이다. 프랑스인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감하게 죽으리라는 건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네. 하고 샤를르스 씨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는 듯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존심을 잃고 말할 때 남에게 주는 평화주의적인 인상을 조금은 수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의심하지 않네. 하지만 사라 베르나르 부인이 어느 정도까지 프랑스의 이름으로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물어본다네. 그런데 저 매력적인 근사한 젊은이는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하고 그는 자신이 알아보지 못한 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이를 발견하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이에게 마치 베르사유 궁에서 왕자에게나 할 법한 인사를 했다. 또 그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아시에나 구아슈 가게에 주문하러 들어갈 때면 계산대 여자 하나가 그들이 군림하는 유리그릇 사이에서 그릇 안에 든 사탕 하나를 꺼내 내게 손에 쥐어 주었던 때처럼 추가로 공짜 즐거움을 맛볼 기회를 이용해서 매력적인 청년의 손을 잡고 독일식으로 오래 악수했으며 예전에 빛이 충분하지 않을 때면 사진사가 포즈를 취하게 하면서 기다리게 했던 그런 한없이 긴 시간 동안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응시했다. 반가워요 젊은 친구 만나서 기뻐요. 저 친구는 머리칼이 예쁘군 하고 샤를르스 씨는 쥐피행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50프랑을 주려고 모리스에게 다가갔는데 우선 그의 허리를 껴안았다. 넌 한 번도 내게 벨빌의 문지기 여자를 칼로 찔렀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고는 황홀한 듯 숨을 설떡이며 모리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댔다. 오 남장님 하고 쥐피행이 미리 알려주는 걸 잊어버렸는지 제비족이 말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거짓이든 사실이든 당사자는 그것이 끔찍한 일이며 뭔가 부인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내 동포를 건드린다니요. 전쟁 중이니까 보시놈을 건드린다면 또 모를까. 하지만 여자를, 그것도 늙은 여자를 건드리다니요. 하고 고결한 원칙의 선언이 찬물로 샤워를 하는 듯한 효과를 자아내는데 남작은 모리스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노름에서 사기친 자에게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아 돈을 주지만 만족하지 않은 사람의 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리스로부터 급히 떨어졌다. 게다가 돈을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이자 남작이 받은 나쁜 인상은 더욱 커졌다. 이 돈은 우리 노친네에게 보낼 거예요. 또 전선에 있는 동생을 위해서도 조금 남겨놓고요. 이런 눈물겨운 정은 관습적인 시골풍의 표현이 짜증스러운 것만큼이나 샤를르스 씨를 실망시켰다. 쥐팽은 그들에게 이따금 보다 변태적으로 행동하라고 일렀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뭔가 악마 같은 짓을 고백하는 듯한 표정으로 모험을 감행했다. 여보게 남작, 자네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꼬마였을 때 난 열쇠 구멍으로 부모가 선교하는 장면을 바라보았다고. 나쁜 짓이지 아니 그런가?
과대선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 맹세하지. 내가 말한 그대로였다니까. 결국은 많은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드러내는 이런 변태적인 짓을 향한 가짜 노력에 샤를레스 씨는 동시에 절망하고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확고한 도적이나 살인자라 해도 그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으리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디스트에게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실제로 착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악인이 다른 목적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어떤 악에 대한 갈증이 있다. 청년은 자신의 잘못을 너무 늦게 깨닫고 경찰은 딱 질색이라고 하면서 한번 미련하시죠 라고 대담한 말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법은 사라졌다. 은어로 얘기하려고 애쓰는 작가의 책처럼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젊은이는 자기 아내와 하는 온갖 더러운 짓을 상세하게 늘어놓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샤를루스는 그런 더러운 짓이 얼마나 사소한 것에 한정되는지를 깨닫고 놀랐을 뿐이다. 그것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쾌락과 악덕만큼 한정된 것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의 의미를 조금 바꿔보면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악순환 속에서 회전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샤를루스 씨를 왕족으로 생각했다면 반대로 업소에서는 제비족이 이름은 모르지만 남작인 것 같아요 라고 칭하는 사람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푸아대공, 생리의 친구 아버지였다. 그의 아내는 그가 오랜 시간을 클럽에서 보낸다고 믿었지만 실은 쥐피행 호텔의 건단들 앞에서 수다를 떨고 사교계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기 아들처럼 키가 큰 미남이었다. 필시 그를 사교계에서 자주 만났을 샤를레스 씨가 그와 자신이 같은 취향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 아직 중학생이었던 아들에 대해서도 그런 취향을 품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아마도 가짜 소문일 것이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모르는 풍습에 정통한 그는 아들의 교우 관계에 몹시 신경을 썼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더욱이 미천한 가문 출신의 남자가 아버지 푸아대공의 저택까지 아들 푸아대공을 쫓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창문 너머로 쪽지를 던졌고 아버지가 쪽지를 주었다. 쫓아온 자는 기족적인 측면에서 아버지 푸아대공과 같은 세계에 속하지 않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대공과 같은 세계에 속했다. 그가 공범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그런 대담한 짓을 도발한 사람이 바로 아들 쪽임을 증명해 보이면서 푸아스의 입을 다물게 할 중개자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또 그 일은 가능했다. 왜냐하면 푸아대공은 의부의 나쁜 교우 관계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외부의 나쁜 교우 관계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유전적인 요소로부터 아들을 보호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들 푸아대공은 비록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는 어느 누구보다 멀리 나갔지만 자기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정말 소탈한 분이야. 전혀 남자 같지 않은데 하고 샤를루스 씨가 나가자 몇몇 단골 손님들이 말했고 쥐피행은 젊은이의 미덕에 대해 계속 불평하는 남작을 아래층까지 배웅했다. 가짜 살인자인 청년을 미리 가르쳐야 했던 쥐피행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으로 미루어 나중에 청년이 심한 질책을 받으리라 짐작했다. 내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하고 다음번을 위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남작이 덧붙였다. 심성이 고운 자로 보이더군. 가족에 대한 존경심을 말하는 걸 보니 그렇지만 아버지와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하고 쥐피행이 반박했다. 그들은 같이 살지만 각각 다른 술집에서 일하거든요. 이는 물론 살인에 비하면 범죄로서는 아주 약했지만 쥐피행이 불시의 기습을 당한 탓이었다. 남작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남이 자신의 쾌락을 준비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환상을 스스로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짜 깡패예요. 녀석이 그런 말을 한 건 남작님을 기만하기 위해서였죠. 남장님께서 너무 순진하시니까요 하고 쥐피행은 자신을 변명하려고 덧붙였지만 샤를루스 씨의 자존심에 더욱더 상처를 입혔을 뿐이다. 저분은 하루에 100만 프랑을 낭비하신다 봐요 하고 22살의 청년이 말했는데 이런 단언이 그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얼마 안 있어 멀지 않은 곳에서 샤를루스 씨를 찾으러 온 자동차의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옆방에서 검정 스커트 차림의 꽤 나이든 기부인이 물론 함께 나온 군인 옆에서 느린 걸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내 내가 오인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제였다. 나쁜 사자란 지극히 드문 데다가 또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물론 군인은 동행자의 행동이 그가 입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놀리는 중이었다. 왜냐하면 동행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또 신학박사의 손가락 하나를 자신의 추한 얼굴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격언조로 말했기 때문이다. 뭘 바라나 나는 천사가 아니거늘 나는 그가 성인이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다. 그 나쁜 신부는 남작을 배웅하고 온 쥐피행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물러가기만 하면 됐지만 방심한 탓에 방값을 지불하는 걸 잊어버렸다. 결코 방심하지 않은 정신을 가진 쥐피행은 각각의 손님이 내는 헌금을 넣는 나무 상자를 흔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미사 비용 내세요 신부님. 그 못생긴 인물은 사과했고 돈을 내고 사라졌다. 쥐피행은 감히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으로 날 찾으러 왔다. 제가 올라가서 방문을 잠그는 동안 잠시 젊은 녀석들이 앉아있는 현관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방을 빌리셨으니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배인이 거기 있었고 나는 방값을 냈다. 그때 스모킹 차림의 청년이 들어와서 권위적인 태도로 지배인에게 물었다. 내일 11시가 아니라 11시 15분 전에 레온과 함께 있을 수 있겠소? 사교적인 오찬이 있어서 말이오. 신부가 레옹을 얼마나 데리고 있느냐에 달렸는데요. 라고 지배인이 대답했다. 그 대답에 스모킹 차림의 청년은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신부에게 벌써 욕설을 퍼부을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마침 나를 보고 그의 분노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그는 곧바로 지배인에게 걸어갔다. 저자는 누구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노기를 띠고 있었다. 당황한 지배인은 내 존재는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방을 비밀린 손님이라고 설명했다. 스모킹 차림의 청년은 이런 설명에도 전혀 진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했다. 정말 불쾌한 일이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요.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지 않소. 조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협박을 곧 실행에 옮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레옹을 11시 15분 전에 가능하다면 10시 30분에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떠났으니까. 쥐피행이 나를 찾으러 다시 왔고 우리는 거리까지 함께 내려갔다. 저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가 말했다. 이 집도 도련님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답니다. 저는 정직한 임차인들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만 받다가는 돈만 낭비할 테니까요. 이곳은 카르멘 수도요와는 정반대랍니다. 악덕 덕분에 미덕이 사는 곳이죠. 제가 이 집을 구입한 것도 다시 말해 조금 전에 모신 지배인에게 구입하게 된 것도 실은 오로지 남장님 시중을 들고 노년의 무료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였답니다. 쥐피행은 내가 조금 전에 목격한 사디즘 장면과 남작의 악덕 실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남작은 대화를 할 때나 곁에 함께 있거나 카드놀이를 할 때도 자신을 착취하는 서민들과 함께 있어야만 기쁨을 느꼈다. 하루 인생의 속물근성도 다른 종류의 속물근성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두 속물근성은 더욱이 오랫동안 결합되어 있으면서 번갈아 나타났다. 샤를리스 씨는 사교계의 지인들 중에서 그렇게 우아한 인간을 발견하지 못했고 서민과 있을 때도 그렇게 충분히 불안당이라 할 만한 인간은 발견하지 못했다. 중간 유형은 몹시 싫다네 하고 그가 말했다. 부르주아의 코미디는 부자연스러워. 나한테는 고전 비극의 공주들이나 저속한 익살극 같은 것이 필요하지. 중간 유형이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페드르나 거리의 예술가 같은 건 말일세. 그러나 마침내 이 두 속물근성 사이에 균형이 깨졌다. 늙은이의 필요 탓인지 아니면 가장 평범한 관계로까지 관능적인 쾌락을 확대한 탓인지 남작은 이제 자신의 하급자들하고만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본의 아니게 그의 위대한 조상인 라로슈프코 공작과 아르투르 대공과 베리 공작의 뒤를 이었는데 생시몽은 그들이 제복 입은 하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막대한 돈을 빼앗기고 카드놀이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족들과 가족처럼 자리에 앉아 카드놀이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이 대귀족들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러 간 사람들이 불편할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하고 주평이 덧붙였다. 그분께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죠. 아시다시피 남장님은 덩치 큰 아이 같아요. 지금은 여기에 그분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있는데도 여전히 모험을 찾아 나서서 불미스러운 짓을 할 수 있거든요. 매우 간대한 분이지만 때가 때인 만큼 그런 일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전 날만 해도 제복 입은 호텔 종업원이 남장께서 집에 오면 주겠다는 그 모든 돈 때문에 몹시 무서워하더군요.
집이라뇨. 얼마나 무분별한 짓인가요. 그렇지만 여자만 좋아하는 녀석은 남장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안심하더군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약속하는 걸 듣고 남작을 스파이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것이 나라를 넘기는 게 아니라 몸을 파는 것임을 알고는 기분이 좋아졌죠. 도덕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덜 위험하고 특히 더 쉬운 일이니까요. 주평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샤를루스 씨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닌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가 보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샤를루스 같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처한 입장이 주위에 스캔들을 일으키고 삶은 진지하게 여기게 하고 쾌락 속에서 감동을 찾게 하고 사물에 대한 냉소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 머무르거나 고정되는 것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마음 속에서 고통스러운 흐름을 제기하도록 하니 말이야. 이번 고백할 때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갈 위험을 감수하거나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인들도 뺨을 맞으면서 배우는 법이다. 만일 샤를루스 씨가 소설가였다면 주피행이 그를 위해 마련한 이 집은 어느 정도 위험은 경찰이 단속 같은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겠지만 적어도 거리에서 만나 남작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성향을 가진 인간으로 인한 위험은 줄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 분야에서 샤를루스 씨는 딜레탕트에 지나지 않았고 글을 쓸 생각도 없었으며 또 그런 재능도 타고나지 않았다. 게다가 고백하지만 이라고 주피행이 말을 이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이득을 얻는 데 있어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그것이 제 삶의 취향임을 감추고 싶지 않군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대가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나요? 도련님은 저보다 학식이 많으시니 아마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의 철학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의사나 화가, 극작가나 극장 지배인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이 직업에서 하층민하고만 교류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런 종류의 시설을 운영하는 지배인은 최상의 화류계 여자처럼 남자만을 받지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또 보통은 나름대로 그들 직업에서 가장 세련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냥하다고 여겨지는 남성분들을 받는답니다. 단언하지만 이 집은 곧 교양인이 모이는 살롱과 통신사로 변모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샤를루스 씨가 채찍질 당하는 걸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샤를루스 씨의 오만함이나 사교계의 즐거움에 대한 포만감, 최하층 인간과 최악의 인간에 대한 열정으로 쉽게 변하는 충동적인 생각을 잘 안다면 샤를루스 씨도 마음에 드는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상주하는 시설 또는 어쩌면 여러 개의 시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막대한 재산의 소유에 만족했을 거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벼락부자의 손에 떨어진 막대한 재산이 딸을 공작과 결혼시키고 왕족들을 사냥 모임에 초대하게 하여 그를 기쁘게 했을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는 악덕도 필요하지 않았으리라. 그는 왕이 계승권을 가진 왕족들 또는 공작들인 그토록 위대한 귀족들의 상속자였으며 생시몽은 그들에 대해 이름만 말해도 아는 사람과는 교류하지 않으며 그들이 막대한 돈을 주는 하인들과 카드놀이를 하면서 소일한다고 얘기한다. 어쨌든 하고 나는 주피행에게 말했다. 이 집은 정신병원 이상으로 아주 색다른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는 정신병자들의 관계는 무대에 올려지고 재구성되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곳은 진짜 악의 소굴이에요. 나는 천일야화에 나오는 칼리프가 매를 맞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제때에 도착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실현된 이야기는 천일야화의 다른 이야기였어요. 개로 변신한 여인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를 맞는 이야기죠. 주피행은 내 말에 무척 당황한 것 같았는데 남작이 매 맞는 장면을 내가 보았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내가 지나가는 상마차를 세우는 동안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돌연 우리 집 앞마당에서 프랑스와즈나 나를 그렇게나 멋진 말로 맞이하면서 자주 놀라게 했던 스스로 깨친 멋진 기질을 발휘하여 천일야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다른 이야기를 남작이 댁에서 보았다고 생각되는 책의 제목과 무관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샤를루스 씨에게 보낸 러스킨의 참깨와 백합의 번역본을 암시했다. 어느 날 저녁 도련님께서 뭔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시면 40인의 도적은 아니지만 10여 명의 도적을 보고 싶으시면 이곳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안에 있는지 알려면 위층 창문만 쳐다보면 됩니다. 불빛이 비치는 작은 틈을 열어 놓을 테니까요. 제가 그곳에 왔으니 들어오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참깨 같은 것이죠. 저는 단지 참깨라고만 했습니다. 백합으로 말하자면 도련님께서 원하시는 게 백합이라면 다른 곳으로 찾으러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러고는 귀족 손님들과 그가 해적질하듯이 부리는 젊은이들의 패거리가 그에게 어떤 친밀감 같은 걸 주었는지 나에게도 꽤 격이 없이 인사를 하며 헤어지려고 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채 울리기도 전에 먼저 포성과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그는 잠시 함께 있자고 제안했다. 곧 탄막 사격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너무도 격렬해서 우리는 독일 비행기가 바로 가까이 바로 우리 위에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끝.